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에서 두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동부 지역을 여행했던 대학생입니다. 뉴욕시가 백신 의무화 조치를 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어린이들도 백신 패스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바의 한인 업주에게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8,150만 달러를 물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렌스 지역에서 아시안 주민들을 노린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새 선거구 개편안이 소수 인종을 차별한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의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과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 다른 서방 국가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민생 대책에 집중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나 제3지대 공조 방안을 처음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투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장동 핵심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를 높여 내년 3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적 오늘 밤 늦게 비가 올 확률이 60-70%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53도가 되겠고 내일은 오전에는 흐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두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동부 지역으로 여행을 갔던 대학생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감염자도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돌파 감염됐으며 현재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연말을 앞두고 여행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소방대원 100여 명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00여 명의 LA시 소방대원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 소방국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대원은 222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113명이 오늘자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 소방국 내 3,732명의 직원 가운데 8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백신 접종 예외 신청을 한 직원은 322명입니다. LA시 정부 정책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12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3명, 그리고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2%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어제보다 34명이 늘어난 629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1명입니다. 만 12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83%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7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1,4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15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169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7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현재 백신 접종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24만 2천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13,000명 증가했습니다. 11월 29일 현재 51만 3천 명의 주민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으며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4천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는 16%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뉴욕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백신 패스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식당 같은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시가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처음입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박람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비상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Actions we're taking today is a preemptive strike. Get ahead of this problem before it deepens. But vaccination is the central weapon in this war against COVID. 뉴욕시는 이와 함께 이른바 백신 패스 규정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도 앞으로는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아야 뉴욕시 내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실내 시설 이용 기준이 현재 1회 이상 접종에서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됩니다.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청 앞에는 어린이 백신 패스 적용과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Vaccine, he would wind up with myocarditis or even worse. So that is not a risk. 미국에선 지금까지 최소 18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11만 명에 육박하며 겨울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크루즈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유명 크루즈 선사인 노르웨지언 소유의 브레이크어웨이 호에서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약 3,200명을 태우고 지난달 28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을 출항한 이 배는 벨리즈와 온두라스, 멕시코를 거쳐 어제 귀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승객과 승무원만 승선했지만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확진자가 확인된 그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확진자는 격리했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지역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거의 3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라디오인 NPR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최소 60% 이상 찬성표를 던진 카운티 거주자 사망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60% 이상 투표한 거주지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7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카운티 3천여 곳에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통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NPR의 분석에는 카운티별 선거 결과나 백신 접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네브라스카주는 제외됐습니다. NPR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비율이 높은 카운티일수록 사망률은 더 높았고 백신 접종률은 더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오늘 새 선거구 개편안이 소수인종을 차별한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주의회가 새로 획정한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리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표의 중요도를 희석해 결과적으로 이들의 표가 다른 시민들의 표보다 덜 중요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편안의 일부 내용은 차별적인 의도를 담았고 개편안이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만 제공한 채 서둘러 제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송이 전국에서 투표권 접근을 제한하려는 공화당 성향주 의회의 움직임에 대항하려는 압력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국제 결제망 차단을 포함한 각종 대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을 비롯한 다방면의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측근 그룹과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을 겨냥한 제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결제망 접근 차단은 공식적인 국제금융거래에 퇴출하는 초강력 경제 제재입니다. 유럽에는 지난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국제결제망에서 차단하는 결의안을 승인했고 이란과 북한도 같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 다른 서방 국가가 동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선수단을 파견하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등 행사에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과 홍콩 등 개선 조짐이 없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서 선수단 파견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올림픽 자체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felt it was the right step to penalize athletes who have been training, preparing for this moment, and we felt that we could send a clear message by not sending an official U.S. delegation.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동참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준비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틀 뒤 개최됩니다. 이 행사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맞물려 중국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대변인은 AFP 통신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IOC는 이 같은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이 중국과 현실적으로 이웃 국가라며 한중 관계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군 각국의 미국과 중국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중국의 관점에 더 맞는 정책과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각국을 강압하고 겁을 주고 있다며 미국의 우려는 중국이 성취하려는 많은 것이 사실상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인데요.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가 떨어지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브로드웨이 구간 15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고, 또다시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7, 8마일 정도로 거의 거북이 걸음으로 운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린데로 캐년 로드, 91번 웨스트 방면은 메인 스트리트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LA 자바의 한인 업주에게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자바에서 대형 의류업체 앰비언스 어페럴을 운영하는 67살의 노상범 씨, 미국명 에드노 씨가 6일 거액의 탈세 행각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드노 씨는 또 법정 합의 일환으로 8,150만 달러를 물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노 씨의 회사 앰비언스 어페럴은 지난해 돈 세탁과 탈세, 통관 규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노 씨는 각각 한 건의 탈세 혐의와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벨에어에 거주하는 노 씨의 케이스는 지난 2014년 9월 천여 명의 연방수사요원들이 자바를 급습해버린 멕시코 마약 카르텔 돈 세탁 수사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씨가 운영해온 의류업체 앰비언스 어페럴은 아시아에서 의류를 수입해 들어오면서 인보이스 조작으로 물건 가격을 8,260만 달러가량 낮춰서 보고함으로써 1,710만 달러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노 씨는 또 2개의 매출 장부를 만들어 현금 거래만 기록된 장부는 몰래 보관해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에 누락된 세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1,6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10,000 이상 현금 거래 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앰비언스 어페럴은 2년 동안에 걸쳐 364차례에 걸쳐 $10,000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로 인해 총 1,110만 달러의 현금 거래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앰비언스 어페럴은 지난해 돈 세탁과 관세 포탈, 공모 등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담당 판사는 앰비언스 측에 5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하고, 앰비언스와 노 씨는 국세청과 연방 세관국경 보호국에 3,500만 달러를 물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8일 오후 3시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 OPT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관련 법률 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700번에 0651-65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내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연례 행사인 사랑의 음식과 장난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7일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무료 헤어커트 서비스와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들은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커트 서비스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미한인 미용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대상입니다. 법률 상담은 7일 저녁 6시 30분에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가 주관하며 대상은 18세 이상 주민들입니다. 구세군 나성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례 행사인 사랑의 음식과 장난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타운 후버 스트릿과 산마리노 스트릿에 위치한 구세군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난감 배포와 함께 크리스마스 푸드박스도 배포된다고 합니다. 수령 대상은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 웹사이트 www.4njtree.org를 접속하거나 구세군 교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시 해당 가정에서는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CBB은행이 컴튼에 위치한 롱펠로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5주간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주니어 어치브먼트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와 함께 협력해 결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30여 명의 CBB뱅크 임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데이빗 김 변호사가 연방하원에 재도전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연방하원 34지구에 재출마한다며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그린 뉴딜과 환경보호,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제34지구에 출마해 결선에 올랐지만 지미 고메즈 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베버리 힐스와 LA시 등에서 미행 강도와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절도 행각이 성행하자 베버리 힐스시가 경관과 순찰 보안 인력을 충원합니다. 베버리 힐스 경찰국은 오늘 5명의 경관을 새로 채용하고 거리 순찰을 위해서 사복 차림의 무장한 보안 경관을 6명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로 추가로 경관을 충원하기 위해서 경관 지원자들을 리크루트 중입니다. 최근 LA와 베버리힐스에서는 피해자 집까지 뒤따라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미행 강도 행각과 명품 매장 유리창을 부수고 순식간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절도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버리힐스에서는 지난주 수요일 트루스데일 저택에서 전설적인 뮤직 프로듀서인 클래런스 아반테의 아내 제클린 아반트가 저택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커뮤니티에 충격을 줬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토렌스 지역의 아시안 주민들을 노린 절도 행각이 최근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토렌스 경찰이 최근 지역에 잇따르는 아시안 겨냥 절도 행각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주일 동안 토렌스의 중부와 동쪽 지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위치한 타운홈에서 연쇄 절도 행각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아시안으로 토렌스시 밖에 비즈니스 업소를 소유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아시안 주민들이 집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 피해자들을 비즈니스 업소에서부터 집까지 미행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도 용의자들은 3인조 혹은 4인조로 움직이면서 보통 정원사나 조경 근로자들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미국산 미니밴과 스포츠 유틸리티 비히클을 몰고 다니는데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챙이 넓은 모자와 베스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원사나 배달원인 척하면서 낯선 이름을 찾으며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특히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집주인 차를 바로 뒤따라 타운하우스 게이트 안으로 진입하는 낯선 차량을 조심하고 수상적인 인물을 보면 지체 없이 911로 신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5번 프리웨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프리웨이의 갓길을 3차선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스티브 스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15번 프리웨이 네바다주 경계에서 5마일 남쪽 지점까지 구간의 갓길을 차량 통행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3차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총 1,200만 달러의 기금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봄에 시작이 돼서 여름 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가 1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신규 영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16,244명으로 지난해보다 12.1% 줄어들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지난 2016년 2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4,500명, 가족 이민 초청은 95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70만 7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4% 급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민생 대책에 집중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면서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들을 만나서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KBS YTN이 보도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함께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이 한번 뉴스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1년 6개월을 버텼거든요. 배달앱 없이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배달앱 비중이 커졌습니다. 수수료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면 바꾸는 대로 따라야 하는. 이 후보는 방역 지침 강화로 생긴 피해는 완전히 보상돼야 한다며 작심한 듯 정부 지원책을 비판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소상공인 희생 덕분인데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특히 기재부를 콕 집어 답답하다고 했고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등 민생 이슈에서 주도권을 갖고 현 정부와의 정책적 거리 두기를 하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 인터뷰에서 확실히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도 교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 후보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또 청약 논란이 계속되는 주택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대부터 40대까지 무주택자들과 만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 선출 한 달여 만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기본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방역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거센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진다면 이어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패배할 거라며 정권 교체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당 혁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대위원장들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책적 고민은 깊이가 얕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선대위 출범에 맞춰 조직 구성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홍준표 캠프와 유승민 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정신을 부각했고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을 영입해 중도 실용 기조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과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 꼽은 윤석열 후보. 조만간 비전 발표회를 열어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묵은 갈등을 풀어내고 대규모 선대위에 닻을 올린 윤석열 후보. 정책과 공약을 가다듬는 한편 삶의 현장으로 가는 민생 행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만나서 제3지대 공조 방안을 처음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투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창당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대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양당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해 다당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제를 개혁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후보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 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동시특검도 촉구했는데 상설특검으로 하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상설특검을 하되 상설특검에 있어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기득권 양당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앉은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것은 거부했고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5개 시도당 요건을 충족해 새로운 물결 정식 창당을 앞두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단일화에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궤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 뭐 조선시대인가요? 미천한 출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 않는다면은 훌륭한 정책 또는 전문가 식별할 눈도 없을 겁니다. 제3지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으며 활발히 선거운동을 이어가곤 있지만 세 사람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이 단일화를 경계하면서도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건 낮은 지지율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가 대선 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에 보도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말 검찰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여 만에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유일하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과 협의해 진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측 역시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조차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달라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재판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기록을 못 본 상태니까 오늘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꼭 주신 얘기가 있었는데요. 녹취록을 다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신빙성을요. 네, 죄송해요. 첫 재판이 40분 만에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김만배 씨 측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데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소환 조사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이득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액수가 1,8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배임 공범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4월로 그 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46.95포인트가 오른 35,227.03, S&P 500 지수는 53.24포인트가 상승한 4,591.67, 나스닥 지수는 139.68포인트가 뛴 15,225.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3 23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69 4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9일 배럴당 $69 95센트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UBS가 S&P 500 지수가 내년 상반기에 5,000포인트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S&P 500은 2022년 상반기에 5,000포인트를 웃도는 랠리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UBS는 2021년 말 S&P 500 전망치도 4,650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키스파커 UBS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과잉이고 시장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어 FOMC 회의까지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는 연준 전망은 2022년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의 머신 러닝 모델은 연준 금리 경로가 가장 중요한 시장 동인이라고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를 높여서 내년 3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을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서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당초 일정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상황에 따라 축소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말로 조정에 나선 것은 예상을 넘어선 인플레이션과 고용 회복 때문입니다. 연준은 14일과 15일 정례회의 성명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번에 공개될 점도표에서 다수의 위원이 내년에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회사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합병 추진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 소셜미디어와 합병 예정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DWAC는 오늘 공시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국으로부터 합병 발표 전 거래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DWAC는 규제기관들로부터 예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요청을 받았다며 조사에 협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DWAC는 지난 10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과 합병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1월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사태 후 기존 소셜미디어로부터 퇴출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DWAC와의 합병을 통해 자신의 회사를 손쉽게 증시에 상장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위원회가 내부 고발자인 테슬라 전직 간부 스티브 행키스에게 보낸 정보 공개 요청 관련 답변 서한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내부 고발과 관련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것이 테슬라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행키스는 2019년 내부 고발장에서 테슬라와 자회사인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가 주주들에게 건물 훼손에 대한 자사의 책임과 이용자 부상 위험성 그리고 화재 가능성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라시티는 테슬라가 2016년에 인수한 회사로 주택과 관공서 그리고 상업시설 등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공급해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의 상장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루시드가 공시를 통해 SEC의 조사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시드는 SEC가 지난 2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처치 캐피탈과의 합병과 관련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에서 테슬라를 앞지르는 세단을 개발하는 등 업계 1위 테슬라의 아성을 따라잡을 잠재적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드와 처치캐피털 합병 후 루시드의 생산 능력이 과장 발표됐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등 시장의 의구심도 존재했습니다. SEC가 루시드에 대한 조사에 나섬에 따라 오늘 나스닥에서 루시드의 주가는 한때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도요타가 미국의 첫 배터리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랜돌프 카운티에 1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자사의 미국 내 첫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2025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 공장에 총 4개의 생산 라인을 설치해서 연간 80만 개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앞으로 적어도 2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해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연간 120만 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공룡인 월그린스가 7년 전에 사들인 영국 최대 약국 체인 부츠를 매각 또는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그린스는 최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부츠를 매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월그린스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20억 달러의 부츠를 인수했습니다. 또 뉴욕의 약국 체인 류안 리드를 매입한 데 이어 업계 3위 라이트 에이드 매장 2,000개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의약품 판매 사업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8년부터 군살빼기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월그린스가 올 초 유럽 의약품 유통사업 대부분을 65억 달러에 매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월그린스는 현재 전국에 9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츠는 영국에 2,200개 매장 5만 5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론 이번 한 주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한 가운데 낮 기온 50도대 중후반에서 60도대 초반가량을 보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리고 밤늦게 비가 올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 내일은 오전에 흐린 후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50도가량 예상됩니다. 호놀룰루 지역 오늘 오후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겠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들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70도가량, 내일도 역시 비가 올 확률은 90% 정도의 낮 최고 7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이 절기상으로 대설인데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미세먼지는 상당히 나쁜 수준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섭씨 13도, 강릉 11도, 대구 14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